네, 처음으로 익산 부성동 임대아파트에서 신문비전을 찍어봅니다. 육아수당을 지금 해남군하고 강원도에서 이렇게 이제 많이 주는데 출산율이 전국 1위인 해남군의 경우 아이들이 거기서 이제 그 육아수당을 받았던 애들 중에 한 40%가 4살 되기 전에 이사를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가 줄어들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인구정책은 그러니까 최소한 고등학교까지 굉장한 그 어떤 교육적인 혜택, 그런 강력한 유인책이 없으면 육아수당만으로 그 지역에 인구를 잡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교육이 좋아야 되고, 뭐 직장은 없더라도, 그러니까 직장이 많이 없더라도, 만약에 거기에 이제 기본적으로 농사를 짓기 때문에 먹고 살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월급을 받지 않더라도 뭔가 생존이 되고, 또, 공장 몇 개 있더라도, 어느 정도 돌아갈 수가 있는데, 교육이, 그러니까 아이들을 기르는 데 있어서 그 희망을 담보해주지 못한다면 인구는 다 빠져나가는 거죠. 그 돈 받고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이제 지금 강원도 같은 데서는 매달 얼마씩 주는 걸로 이렇게 좀 바꾸고 있죠. 마치 그 기본급처럼 바뀌고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여러 가지 정책들이 예상했던 것대로 잘 안 돌아가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신문에 자주 나오는 게 이제 광주형 일자리 문제로 나오고, 광주형 일자리에 그 국가의 세금을 그 일자리에 너무 많이 쓴다고 비판도 하고 그러는데, 광주형 일자리도 저는 어떤 변형된 국민 기본급으로 가는 어떤 과도기적인 하나의 형태라고 생각하거든요. 결국 광주형 일자리는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반대하겠지만, 뭐 반값 월급이다 이러면서 반대를 하고 있겠지만, 결국 피할 수 없는 숙명이고, 지금 광주형 일자리를 반대한 기존 노조들은 언젠가 후회할 날이 올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하는 사이에 전체적인 경쟁력이 다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좀 너무 엉뚱한데 소비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소비를 줄여야 되고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자기는 소비를 줄일 수 없다, 월급이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해버리면은 전체에 피해가 오게 되는 것이죠. 경쟁력이 약해지게 되고 혁신성이 약해지게 되고 하면은 문제가 되죠. 광주형 일자리랑 조금 비슷한 상황이 제주도의 그 영리병원 문제거든요. 의료 영리와 신호탄. 이 문제도 정말 쉬운 게 아닌 게요. 저는 여기다가 이걸 좀 조건부로 달았으면 좋겠는 게, 여기서 나온 어떤 연구 결과라든가 임상 어떤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국가 전체하고 공유하겠다라는 좀 그런 좀 담보를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비싸게 받고 또 외국 부자들을 치료를 하되 그
그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운영을 해서 다 같이 어떤 고급 치료를 전체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그건 인도주의적인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제주도에다가 확대를 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무작정 이걸 허락할 게 아니라 국가 전체의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광주형 일자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이 곳곳에 생길 수밖에 없다고 봐요. 전체적으로 큰 흐름상 그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영리병원을 인정을 하되 의료보험 혜택을 줄이는 방식이 아니라 더 혜택을 주고 더 어떤 치료법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더 고급화시키는, 국가 전체적으로 그렇게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이 영리병원을 허락해 주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뭐 원희룡 퇴진하라 이렇게 갈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상당히 좀 좌파 경향이 강하긴 한데, 이렇게 뭔가 신기술에 관련돼서는 굉장히 그 교육에 있어서도 그렇고 어떤 수월성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찬성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같이 하향 평준화하는 것은 반대해요. 그거는 장기적으로 전체적으로 절대 좋은 선택이 아니거든요. 국가 전체가 약해질 가능성이 분명히 있어요. 이번에 그 노후 배관 터진 거 있죠. 이렇게 노후 배관이 이렇게 폭발하는데, 예전에 왜 벽돌공이 3명이 있었는데, 하나의 스토리인데, 당신은 뭐하냐, 나 저기 일당 벌고 있다, 뭐하냐, 벽돌 쌓고 있다, 뭐하냐, 나는 아름다운 성당을 짓고 있다, 뭐 이런 스토리가 있잖아요. 좀 장인 정신을 갖고 자기 자신이 이 도시를 아름답게 꾸미는 하나의 예술가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벽돌공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일당을 벌고 시간 때우기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용접이 충분히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배관할 때 용접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관리 감독이 안 되고, 분명히 어딘가가 파열됐다 하면은 용접 부위가 터질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제가 용접을 직접 해봐서 알아요. 관 용접도 해봤고. 그럼 숙련공이라 할지라도 이런 좀 구식 용접이었겠죠, 옛날에. 구식 용접은 용접 봉이 닳게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지질 때 하고 용접봉이 닿는 과정은 용접이 잘 돼요. 그런데 얘가 이제 끝났어.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그럼 또 지져야 되는데, 이제 지질 때, 열을 가할 때 기존에 용접되어 있었던 데부터 열을 가해서 충분히 이걸 온도를 올린 다음에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시간에 쫓긴다거나 하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겉보기에는 용접이 된 것처럼 보이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충분히 녹았는지, 그러니까 가열이 돼서 함께 붙었는지, 아니면은 겉에만 이렇게 붙은 척하고 이렇게 있는 건지가 구분이 잘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관 자체가 이렇게 페인트 칠이 돼 있다거나 그러면은 열이 어느 정도 거기에 번졌는지 이게 눈에 보이는데, 눈에 안 보일 수가 있어요, 이게 열이. 그러면은 거기는 미세한 금이가 있는 거죠. 용접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거 선박 용접 같은 거 할 때는 그걸 다 조사하죠, 요즘에. 물이 새면 안 되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완벽하게 붙어야 돼요. 어쨌든 용접 부위가 사실 더 단단해야 돼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돌공사할 때도 에폭시 같은 거 붙이는데, 에폭시를 딱 붙이면은 에폭시는 절대 안 떨어지고 돌이 깨져요. 그 정도로 용접 부위는 단단해야지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그 용접공이 제대로 하는 건데,
그러니까 더 두껍죠, 사실은. 영접하는 부위가 앞뒤로 더 두꺼워지죠. 그래서 그것을 그라인더도 갈아내잖아요. 사상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라인더로 갈아내는데, 그게 잘못됐을 가능성이 아주 많다라는 거예요. 그 예전에, 왜냐면은 20년 전, 30년 전에 우리 공사 문화가 좀 그랬어요. 자재 빼돌리기 막 이런 거. 오빠가 대충 관리, 예를 들어서 뭐 이 관도 뭐 정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1cm짜리 그 10T라고 부르는데 10T짜리 관으로 해야 되는데 막 8T로 하고 그래요. 이 2mm 빼고 그러면은 자재에 비해서 많이 뽑아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 영접해버리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 막 엑스레이 검사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잘 안 했죠. 그런 검사 자체를. 그래서 이게 시한폭탄이 돼버린 거예요. 영접 안 된 데가 분명히 많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크랙이 나가지고 그 터져버릴지 모르는 지금 상황이 돼버린 거죠. 아무튼 그럴 가능성도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자재를 운반하다가 퉁 떨어져가지고 이 금이 가 있었을 수도 있고. 그러면 자재를 운반하다가 왜 떨어뜨리죠? 네, 서두르니까 급하게 하니까. 그래서 한 사람은 뜨거운 물에 이렇게 그 팽형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삶아서 이렇게 돌아가신 분이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깝게. 이제 넘어갑시다. 넘어가고 앞으로 조금 더 이 안전 점검하는 기계를 조금 더 비싼 걸 가져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 그 기록했던 거, 공사했던 그 설계도를 보면서 좀 더 정교하게 안전 점검을 하는, 그렇게 해야지 될 것 같아요. 그 이번에 위탁모 살인사건이 있었네요. 아이를 학대해가지고. 이게 그 여성들의, 우리가 이제 그 반려동물을 처음에 키울 때도 우리가 이제 새끼 보면 되게 귀엽잖아요. 근데 이렇게 큰 다음에 버리기도 하잖아요. 근데 모성애라는 게 그런 좀 이중성을 갖고 있는데, 애들을 키우고 싶다는 본능이 있거든요. 본능이 있는데 그게 직접 자기가 낳은 애가 아니었을 때는 또 애를 살해하고자 하는 본능이 있어요. 우리 세포가 살고자 하는 본능이 있고 또 죽고자 하는 본능이 있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친부모가 아닌 모든 여성은 자기에게 그런 본능이 있다라는 거를 알아야 돼요. 우리 DNA에 그것은 오랫동안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든 유치원 선생님이든 어린이집이든 자기가 낳지 않은 어린 자식을 돌볼 때는 자기도 모르게 폭력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이제 두뇌 사용 설명서 그 앞부분에 그 내용을 썼거든요. 자사나 그 새 사례, 뭐 사자의 사례. 그러니까 어떤 새 같은 경우엔 자기가 낳지 않은 알을 막 깨고 돌아다니는 그 암컷새가 있어요. 그게 이제 자기 자식만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타인의 자식을 잔인하게 죽이는 그런 경쟁이 있었어요. 그 경쟁자가 크기 전에 죽이는 방식이거든요. 사자의 경우에는 이제 어린 새끼들 죽여버리고 발전기가 오게 만들죠, 암컷들을. 그래서 새끼 사자가 죽으면 그 암컷이 발전기가 또 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기 씨를 퍼뜨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동물계에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 남의 새끼를 죽이는 거를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집단 생활하는 특히 새 종류가 좀 암컷들이 굉장히 잔인하게 옆집 애들을 죽이고 막 이러죠. 뻐꾸기 보세요, 뻐꾸기. 탕난하는 본능을 보면은 아예 그 뻐꾸기 새끼가 딱 태어나면은 보통 탕난하는 그 좀 오목눈이 이렇게 좀 작은 새들이 있거든요. 그런 새들의 새끼를 뻐꾸기 새끼가 알을 밖으로 떨어뜨려 버려요. 그러니까 다른 개체를
크기 전에 죽여버리고자 하는 본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생명체는. 그래서 모성애의 본능, 어린애를 키우고자 하는 본능, 어린애를 죽이고자 하는 본능이 동시에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정신이 안정적이지 않는 한 그 본능이 살아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검증을 정말 철저히 해야 돼요. 검증을. 그렇지 않으면은 굉장히 위험해져요. 네, 위험해져요. 자, 4가구 중 1가구가 지금 반려동물하고 같이 산다는 통계가 나왔고, 강아지, 개가 75%, 그 다음 고양이, 금붕어, 이렇게 뒤를 이었는데, 놀라운 게 한 달에, 이 가구에서 한 달에 12만 원을 쓴대요. 저는 좀 싼 사료하고 막 음식 남은 거 갖다 주고 하기 때문에, 한 달에 2만 원도 안 쓰는 것 같은데, 한 달에 2만 원 안 쓰는 것 같은데, 걔한테. 막 남은 음식 얻어 먹이고 막. 아인슈타인의 편지가 신과 종교에 관한 내용을 쓴 철학자 구트킨트 철학자에게 보낸 편지가 32억에 낙찰이 됐네요. 뭔가 이렇게 인간은요, 이런 역사적인 인물의 어떤 스토리, 그런 거를 갖고 싶어하는 욕구가 좀 있어요. 일종의 하나밖에 없는 거, 그런 욕구가 좀 있어. 근데 뭐 그림 경매에 비하면은 뭐 그림은 뭐 조 단위가 넘어가니까, 그림 하나에 그림하고 비교가 안 되죠. 아까 그 괴물 위탁모, 그 기사예요. 학대해가지고 막 너무 잔인해요. 막 뜨거운 물에 담그고 물고문하고 그냥 잔인해서, 이거는 정말 이 본능이 살아난다니까요. 이게 있어요. 인간한테도 그 남의 새끼를 죽이고자 하는 본능이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성을 잃어버릴 때. 지금 백악관 내에서 북한 핵의 비핵화가 잘 안 될 것 같다라는 그런 회의론, 플랜 B를 준비하자, 이런 얘기가 슬슬 나오고 있다고 하거든요. 뭐 저는 아주 평화롭게 끝날 거라고는 일단 생각을 예전부터 안 했죠. 안 했으니까. 요즘에요, 그림을 취미로 하는 사람들이 급속도로 늘고 있대요. 그래서 저 같은 화가한테는 참 좋은 소식인데, 이 소확행의 어떤 갑이래요. 이 그림이. 그래서 와인을 마시면서 그림을 그리고 또 따라하기도 하고, 포토샵으로 하기도 하고. 여기 보세요. 여기 취미생들이 이렇게, 직장인들이 끝나고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각자 자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야, 대단하네. 그리고 또 읽어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그 미술가 부부가 있는데, 홍대 나온 부부가 있는데, 그림 팔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뭐 강원도에 가서 막 노동도 하고, 저도 건축 노동을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일당 9만 원 벌기가 이렇게 힘드냐 해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한 반나절이면 그릴 수 있는 그림을 그냥 9만 원만 받고 팔자, 이만한 거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4만 원, 5만 원, 9만 원, 아주 큰 거는 뭐 한 20만 원. 그러니까 뒤에 공을 하나 빼자. 그래서 10분의 1 가격으로 파는 거예요, 정말로. 그러니까 그분들이 정상적인 이제 다른 활동하는 화가 그림의 10분의 1 가격으로 파는 거예요. 그랬더니 잘 팔리는 거예요. 알바생도 사고. 물론 이제 그 그림 자체가 좀 다양하고 뭐 수채화 같은 것도 있고 뭐 그러는데, 그림 가게 뚜예요. 그림 가게 뚜 한번 검색을 해보셔도 되는데, 아유, 나이도 상당히 많으시네.
59세, 58세면은 거의 한국 나이로는 60세, 59세 부부인데 서양화를 전공했고 미술학원을 하다가 아주 싸게 이제 각종 드로잉, 유화, 수채화, 풍경화, 추상화 뭐 이런 것들을 파는 가게를 낸 거죠. 마치 슈퍼마켓에서 그림을 사는 것처럼. 슈퍼마켓 치고는 좀 더 비싸네. 뭐 와인 가게에서 와인 사는 정도의 가격이면 맞겠네요. 그런 식으로 그림을 파는 사람도 있고 싸게 파니까 아주 또 잘 팔린대요. 그래서 아무튼 굉장히 그림 쪽이 비전공자들이 막 미술품 대여해주는 카페도 생기고 막걸리 마시면서 드로잉하는 그런 가게, 아주 다양한 그림과 관련된 가게들이 생기고 있네요. 그러니까 저는 그림과 관련해서 평생교육센터 정말 한 달에 재료비만 내면은 2, 3만 원 정도, 한 달에 재료비 2, 3만 원 기본료만 내고 마음껏 그림을 하고 배울 수 있는 그런 센터를 아무튼 운영을 할 생각이에요. 이렇게 미술 전공자들을 불러 모아서 좀 제 영리적인 게 아니라 어떤 감성복지 차원으로, 감성복지 차원의, 그래서 그림을 전공한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소확행을 할 수 있도록. 여기 기사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궁극의 소확행 그림 그리기, 이렇게.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네요. 보니까 좀 젊은 직장인이 많은 곳에서 많이 활성화될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가요, 동아 비즈니스 포럼 2018에서도 여기서 가장 좀 권위 있는 미국 하버드 경영대학원 교수 66세의 클레이턴 크리스텐슨 교수가 한국을 위한 하나의 컨설팅을 해줬는데, 제가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던 걸 정말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은 이쪽으로 가야 된다. 제가 얘기한 거랑. 그러니까 저도 공부를 대충 한 건 아니에요. 자, 한국 제도학을 이끌 세 개의 분야는 엔터테인먼트, 성인교육, 이게 이제 좀 전에 제가 얘기했던 그 감성복지, 문화복지 차원이에요. 그 다음에 헬스케어예요. 그런데 성인교육이라는 것은 뭐랄까, 엔터테인먼트나 헬스케어 두 가지가 성공하기 위한 하나의 기반 같은 거예요. 인간은 감성복지가 되지 않으면 건강도 안 되고 엔터테인먼트도 안 돼요. 즐길 줄도 모르고 건강해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문화복지와 감성복지라는 성인교육을 기반으로 헬스케어하고 엔터테인먼트 두 가지로 뻗어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 기반으로 문화복지, 감성복지 차원의 성인교육이 없으면 이거 두 가지가 성공하기 힘들어요. 헬스케어하고 엔터테인먼트. 이거 세 가지는 하나의 삼각구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 성인교육에는 지금 이 사람은 성인교육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일종의 마을 동아리, 성인 동아리, 학교 동아리, 이런 어떤 동아리형의 자기들이 직접 이렇게 멘토에게 배우고 찾아가면서 배우고 하는 동아리형 문화복지, 감성복지, 어떤 그런 형태가 우리나라에는 가장 현재 확산이 빠를 가능성이 많죠. 그러니까 어떤 그런 동아리들을 다 지원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어떤 국민기본급으로 가기 전 단계에서 문화복지 차원에서 그렇게 하면서 헬스케어는 이제 헬스케어대로 아까 그 영리병원 있죠. 그거랑도 또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급 병원, 영리병원이 제주도에서 출발하는 것 자체는 그게 좀 작은 비전을 가진 게 아니에요. 한국의 의사들의 수준이 높거든요. 그래서 국제적인 어떤 의료 관광의 관광지가 될 수 있어요. 한국하고 제주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아주 그런 잠재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더욱 그 영리병원에 대해서 좀 신중한 거예요. 하지만 거기서 연구된 성과를 오픈을 해라. 이렇게 블록체인으로 오픈을 해서 한국 전체의 의료복지가 좋아지도록 그 전제를 깔아야 된다라고 제가 이제 그러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근데 헬스케어 부분은 좀 해프 그러니까 50대 50이에요. 실패할 수도 있어요. 한국이 전체가. 예. 그 정도로 뭐냐면은 해외의 그 헬스케어 쪽에 연구가 어마어마해. 한국 상대가 안 돼. 이미 해외는 리빙랩이라 그래가지고 웨어러블로 전 국민이 그 헬스케어 우려 산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전 국민이 참여한 유럽 국가도 있고 그래요. 이제 우리는 뭐 개인정보 보호니 뭐니 해가지고 미적미적 거릴 때 그런 게 어딨어. 전 국민 그냥. 특히 중국은 뭐 그 인권 문제에 민감하지 않으니까 그냥 밀어붙여버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중국하고 유럽 쪽이 사실 헬스케어 쪽으로 빅데이터를 훨씬 많이 모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의 가능성은 사실 50%밖에 안 돼요. 이쪽으로. 그럼 보세요. 클레이턴 크리스텐슨이 한국의 제도약을 이끌 3대 분야 중에서 헬스케어를 빼면 뭐가 남죠? 성인교육하고 엔터테인먼트 남죠. 근데 성인교육은 외국인들이 그림 배우러 한국에 올까요? 다 자기 동네에서 해결해요. 그리고 무쿠라든가 이런 유튜브로 뭔가를 배우는 것은 그냥 어디나 다 이렇게 뭐랄까 다 각자 잘하고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에 뭔가 영향을 끼칠 만한 뭐 그런 어떤 그런 메리트, 그런 어떤 아주 굉장한 조건 없어요. 그럼 남는 거 이거 하나예요. 엔터테인먼트. 그래서 우리 애들이 이 엔터테인먼트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화적인 엔터테인먼트가 있고, 그다음에 가상현실 게임 산업이 엄청나게 강력해요. 그렇다면은 보세요. 엔터테인먼트 문화적인 거하고 즐기는 게임, 온라인 게임 측면, 가상현실이 가장 강력한 모멘텀이에요. 한국에. 그렇죠? 그럼 우리는 교육에 있어서 지금 우리 아이들의 잠재력에 있는 젊은이들의 교육에 있어서 이쪽을 신경 쓰고 있냐고요, 지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저번에 해군 그 성폭행 사건이, 제가 들었는데 잠깐 까먹었어요. 뭐냐면은, 자, 부하 여군을, 성추행 강간했어요. 근데 다른 또 상관이 내가, 위로해주겠다 불러서 또 했어요. 그리고, 그 해군, 어디지? 해군 고등군사법원에서, 해군이 아니라 전체 군인인가? 아무튼 거기서 또 무죄가 났어요. 이야, 어마어마한 사건이네요. 어마어마한 인권유리네. 진짜 엄청난 사건이네. 전에 신문에 나왔었는데 제가 깜빡했었어요. 깜빡. 자, IMF 때 이번에 국가부도의 날인가? 국가부도의 날 영화에서 보면은 한국의 아무튼 단물을 빼가기 위한 의도적인 어떤 세력의, 미국의 어떤 세력의 의도적인 부도였다. 그래서 한국에 절대 돈 빌려주지 마라 이렇게 압력을 행사하고 IMF 터지게 만든 다음에 했던 게 자본시장을 개방했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시사인해가 지금 나왔어요. 이 시사인에서 자, 광주형 일자리 반대 시위 현장에서요.
가운데 보면은 광주형 일자리가 정경유착이란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성장기의 정경유착은 굉장히 비도덕적이고 특혜를 주는 것이지만,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직장을 잃어가는 상황에서의 정경유착은 국가가 도와주는 거잖아요. 가난해지는 국민들을. 뭐 유착된 거 맞긴 맞죠. 그러나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게. 그 얘기 좀 하고 싶고요. 전에 제가 함락된 도시의 여자가 신문에 소개된 거를 잠깐 얘기한 적이 있는데, 시사인에서 조금 더 자세히 소개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책을 사서 보고 싶지는 않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재밌는 여자의 심리가 하나 나옵니다. 이 저자가 이제 러시아 군들이 베를린을 점령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 계급의 남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가 그 중에서 상당히 높은 계급인 소령을 잡습니다. 소령을 남자친구로 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다른 온갖 늑대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한 마리의 늑대를 불러들여야 해. 장교를. 가능한 계급이 높아야 되겠지. 그러니까 받는 이익, 그러니까 뭐 배급, 음식은 더 많이 받고 자기는 딱 한 사람한테만 시달림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높은 장교가 아니면은 점점 올라가면서 수많은 남자들을 자기가 또 다 상대해야 되는 상황이 오니까 아예 센 놈을 잡는 거죠. 이게 이제 야생의 상태에서의 그 어떤 여성의 심리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 완전히 정글 같은 지금 상황이니까, 이 상황은. 그리고 또 하나가 남자들이 결국 목적은 강간이고 또 섹스인데, 마치 남자친구, 여자친구의 관계인 것처럼 하는 액션을 꼭 취한다는 거예요. 자기 뭐 부모 사진을 보여준다든지 뭐 이러면서, 이게 이제 남자 심리거든요. 그러니까 남자 심리는, 미국에서 가장 잘 된 창녀촌 있죠. 미국에서 굉장히 잘했던 사람이 MBA 책까지 썼어요. 그 포주가 책을 썼는데 MBA에 교재로 채택된 저자가 있어요. 그 저자 직업이 포주예요. 근데 그 포주가 수많은 남자들을 자기 가게에 오도록 했던 게 뭐였냐면은, 그 가게 사람들을 디센트 걸로 만든 거예요. 아주 우아하고 고상한 여자친구처럼 보이게끔 하는 컨셉으로 간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점점점 돈을 더 많이 내더라는 거예요. 주변 가게들보다 돈을 더 많이 내면서, 심지어는 돈을 내고 대화만